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유세리 리포터.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느냐 탈퇴하느냐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9% 대 51%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하락하던 파운드와 가치가 급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파운드 약세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그런데 또 파운드와 가치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헤지펀드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지금 올해 브렉시트 이슈만으로 파운드가 연초 대비 한 10% 정도는 절하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면서 거기에 대한 좀 반작용도 있었고, 근데 이제 브렉시트가 그 결정이 되면 주요 연구기관들 옥스퍼드 연구소라든지 몇몇 유로 커미션에서도 얘기하는 게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그 결정되는 순간에 한 10% 정도는 또 추가 절하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헤지펀드 같은 기관에서 환배팅해서 한 번 거래 10%라는 수익은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그 매력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품을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정보를 빨리 알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히 뭐 또 그런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 기사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사설로 그 출구조사하는 비용이 한 50만 파운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한 8억에서 9억 되더라고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을 베팅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구조사 돈도 아니죠, 뭐. 그렇죠. 예, 뭐 그거 확실한 정보라고 한다면 한 시장이 뭐 돈이 얼마나 작으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51%가 지금 그 찬성이 51%가 최근에 나온 거죠. 뭐 그게 평균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전문가 집단하고 또 일반 집단하고 이제 서베이 조사 조금 다른데, 확실한 거는 비등비등해서 그날 이제 투표 결과를 봐야 뭐 알 수 있는, 투표율도 또 중요한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도 변동성이 안 크겠죠. 이제 선반영이 되고. 근데 워낙 계속 팽팽하다 보니까는 이건 진짜 결과 나오는 순간 방향성이 확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좀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헤지펀드가 자체적으로 민간 조사 업체에다 실시하는 출구 조사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할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해도 민간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럼 어차피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업체는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 차이가 없을 거고, 샘플 수만 적정하게 배분해서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 통계는 그 신뢰도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대선 후보 이렇게 이제 대선할 때 누가 될 거냐고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 보통 1000샘플에서 2000샘플이에요. 그럼 충분해 그거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출구조사조차도 51대 49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당해지는 거지 그때부터.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 대형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EU 잔류를 찬성하고 있었고, 반면에 소규모 금융회사들과 헤지펀드들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EU의 각종 규제들 때문에 오히려 EU 품을 떠나는 게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길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영국 경제의 꽃은 금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2주 뒤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질문 받았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단기간에 파운드화가 10% 절하가 추가로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20%대까지 절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GDP 그로스에 대해서는 대략 연으로 심하게 당하면은 최악의 월스트 케이스로 한 마이너스 4%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로스의 타격이면 환이 그 정도 데미지를 받으면 주가가 그 정도는 당연히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환같이 조금 비중성 있는 자산이 20% 조정을 받는다는데 중장기적으로 주식은 그걸 단박에 프라이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시장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자는 이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영국도 자체 국가 돈이 많다 보니까 금리 영국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채권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뭐 영국처럼 국가 자본이 많고 건전성이 있는 나라면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만으로도 그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이 팽팽하긴 한데 보니까 영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 자금이 빠질 때 영국 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선방은 되겠지만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로 확 빠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금리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금융시장 여파가 있지 않겠나. 그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브렉시트가 찬성으로 나도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 갑자기 뭐 또 그렇지 않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럽 연합에서 협박을 하기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영국이 엄청난 침체를 겪을 거다 하는데 사실은 유럽 연합이 또 영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의존하는 의존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조약과 뭐 이런 것들이 맺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당장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영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라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쪽의 핵심 의견인데 또 영국이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예상대로 빠져나올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저는 막상 또 되면 결국은 어떻게든 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뭔가 관계를 만들 텐데 문제는 이제 거기 가기까지 여러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융시장을 한 번은 쇼크는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어떤 하나의 선례가 돼서 그렇죠. 그들은 뭐 덴마크 뭐 그렇죠. 어디 또 스코틀랜드는 니네는 뭐 유럽연합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왜 독립 안 되냐. 결국 유럽연합 전체가 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발점이 되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두고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다음은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주목을 많이 했던 스위스 국민투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인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부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매달 성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2,500 스위스 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최저 생계비를 산출해 보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 정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찬성하세요? 반대하시나요? 난 찬성. 난 무조건 찬성. 왜 찬성하세요? 또 공짜로 주는데 쓸 이유가 있어. 무조건 찬성이지. 저도 분배 측면에서 보면은 찬성을 합니다. 저도. 아니 난 뭐 받으면 내가 좋으니까 찬성해. 성인 1명당 100만 원? 네네. 우리 성인이 4명이니까 400이네. 아 좋아. 근데 이번에 스위스가 거의 압도적인 투표로 부결이 됐거든요. 네. 한 77%가 반대를 했는데 공짜로 돈을 준다면 사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성격하고도 맞지는 않지만 역시나 재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또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기업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중 흔히 얘기하는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에
찬동하기가 쉽진 않죠. 우리나라도 절대 국민투표를 붙이면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우리 통과된다고.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스위스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스위스 문제는 이번 투표가 네. 그 23% 측 있죠. 네. 그게 압승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위스하고 독일, 유럽 중에 특히 그 두 나라가 더 심하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심한데 이 대륙계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재정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가 23%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놀랐고 나는 거의 90% 이상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반대가. 반대가. 근데 23%를 했다는 거는 4명 중에 1명이 찬성했다는 거거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소득 격차가 거기도 많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23%는 네. 이 윗소득하고 너무 격차가 나는 23%가 있구나. 네. 그 생각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만 원이라는 그 기초 수당이 공짜가 아닐 거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자기에게 부담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죠. 예, 그거를 생각한다면 근데, 선뜻 손을 들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이죠. 그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뒤통수로 날라들어올 거는 현재화 안 한 거고 100만 원은 당장 눈앞에 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도 보니까 이번에 반대한 그 쪽들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본 300만 원 주는 대신에 그 전에 기본으로 좀 혜택을 주는 거를 그거 안 주고 예, 그냥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줄이고 일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네, 반대죠. 국내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는 굉장히 지금 활발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그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 청춘들 보면 상당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뭐 오포 세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그들을 위한 그런 뭐 복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무차별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그들이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의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냥 무조건 청춘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쪽에는 그런 게 안 갈 것 같고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뭐 쓸데없는 자원이 낭비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선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찬성이지만 선별할 필요는 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보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역시 모든 시민에게 월 900유로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유럽의 분위기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논의로 활발한데 이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재원이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는 건 전부 부채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쌓이면서 결국 터졌던 사태인데 이쪽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도 뭐 국가 조세 그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회 재분배 측면에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좀 뭐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재산이 높은 사람들 쪽에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이제 이슈큐즈가 된다고 하면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기존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을 때 또 그거에 따른 또 합당한 뭔가 사회적인 뭐 대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겠죠. 북유럽을 굉장히 이제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다큐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뤘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라는 거죠. 평소에 보면 네. 자기 소득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게 나중에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죠. 보면. 그 자기가 낸 거하고 나중에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연계돼 있대요. 예, 그 예. 금액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게 그 어느 정도의 모두의 합의가 있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쪽에 조금 더 걷어서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주고 그럼 굉장히 좋겠죠. 이제 선순환인데 그게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게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뭐 정부 부채로 그걸 한다든지 그건 당연히 다 같이 죽자라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난 그 유럽은 이 북유럽 국가들 원래 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다른 복지를 주고 이쪽 복지를 주는 구조가 되면 추가적인 자원 부담은 별로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그거죠. 의료복지 주는 거를 줄여서 지금 돈 주는 복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복지 줄인 부분의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거.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가 있죠. 복지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지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나마. 또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